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토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요즘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윤지연 씨 혹시 일본 여행 좋아하세요? 뭐 가까우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여행지 중에 하나긴 한데 저도 안 간 지 되게 오래됐네요. 오. 아니, 네. 근데 왜 앞도 뒤도 없이 오늘 계속 갑자기 일본 얘기인 거예요? 일본 얘기를 제가 왜 꺼냈을까요? 아, 오늘 주제가 왠지 일본과 관련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임용환 박사님 그리고 임철균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를 하실 텐데 오늘은 주제 바로 가볼까요? 네,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Z세대가 상사로 모시고 싶은 역사적 인물 1위는 빠밤. 아 저는 너무 잘 알아서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네, 일본 전국시대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오다 노부나가 인물 탐색입니까? 아니면 전국시대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오다 노부나가를 포함한 여러 다이묘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들이 어떻게 용쟁호투를 벌였는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적으로 대비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울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했고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으면 벤다. 전국 시대 일본도 지금의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나요? 많이 다르겠죠. 당연히 많이 다르죠. 아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전국시대라는 거는 우리가 사는 그런 현대 사회가 아니라 일단 신분제 사회고 또 하나는 봉건제 사회죠. 어쨌든 일본도 지금은 중앙집권이 돼 있는데 사회 자체가 지방 영주들이 분립하는 봉건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게 한국하고 중국보다 훨씬 분권적인 게 강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지금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일본사에 관심이 많다가도 일본사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사학과 다닐 때 진짜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일본사였어요. 근데 왜냐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 그 사회 모습이 안 그려지니까 우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는 거예요. 일본은 이게 중앙집권이 아닌 분권제다 보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무사계급, 군웅할거 이런 다이나믹한 스토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또 흥미진진하긴 하죠. 승명 나오고 막 그러니까. 전국 시대라는 말은 한반도에는 없는 말인 거죠? 우리도 승병 있고 군웅할거 무사가 조금 있던 시대가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빨리 중앙집권화가 됐죠. 근데 여기는 15세기, 14세기까지 이렇게 항쟁을 하니까 재미는 있는데 이해는 잘 안 되는 거죠. 저희는 그냥 왕, 벼슬아치, 사대부 그리고 일반 농민 상인 그리고 노비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구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국 시대 가지고 기준을 하자면 일단 천황이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실제로 천황이 실권이 없으니까 쇼군이라고 장군 이런 이제 막부 군사 통치자가 있고 그리고 지방의 영주들이 쭉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승려, 무사, 농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계층, 집단을 형성하는 거죠. 그럼 일본은 이 권력 구조를 그러면 어떻게 나누면 돼요? 원래 고대 왕국은 천황 중심으로 왕국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통일 왕국이 아니고 실제로 천황이 위원장 같은 것이고 그 밑에 이렇게 영주들이 분권화된 상태에서 천황이 권력을 가진 거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형식은 통일 왕국이에요. 근데 간단히 말해서 영주들이 세지는 거야. 그러면 누가 센 애가 팀을 만들었어. 다른 영주를 통합해서 와서 천황을 죽이고 자기가 천황이 됐으면 이제 우리처럼 왕조 교체가 됐는데 얘들은 또 그게 아니고 천황은 그냥 두고 자기가 쇼군 같은 게 돼가지고 그 밑에 있는 영주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막부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이런 게 생깁니다. 이해가 안 가네. 어차피 자기가 권력자인데 굳이 천황을 왜 놔둬요? 아마 이미 분권적이기 때문에 저 분권 있는 사람들의 연맹이란 말이죠. 천황을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되면 반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간접 지배이기 때문에 그 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로 다뤄볼 시대가 물어맞지 맞고 시대인데 네.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쯤 되면은 이제 집화법이 이양법으로 바뀌고 그래서 막 생산력이 올라가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후기 때 이미 이양법이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 모내기에서 옮기는 거를 이양법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집화법은 그냥 씨 뿌리는 거예요. 그냥. 아, 논에다가 이렇게 아무데나 뿌려놓고 잘하는구나 잘 자라나 이게 집화법이고 이양법은 어느 한 곳에서 모를 일정 기간 키운 다음에 네. 그걸 갖다 심는 거죠. 네.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생산력이 비교가 안 되게 올라가요. 아, 거기 때 이 시기쯤 되면은 서일본에서 이모작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경 사회에서 이렇게 생산력이 올라간다는 건 좀 돈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구조가 복잡해지는 거죠. 전통 집안이 있었는데 내가 분열을 시킨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세력이 세죠. 누군가 밑에 허준 투, 허준 쓰리가 알아서 자생가 알아서 나오는 거죠. 네. 허준 투, 허준 수가 아니라 이제 박준희도 나오고 이준희도 나오고 그렇지. 차철적으로 세졌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거 생산력이 발달하면 또 뭐가 발달하냐면 교역이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면 옆 지방 사람들하고 연결이 또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허준 씨 다이묘인데 밑에 박 씨가 윤 다이묘 밑에 있는 김 씨하고 장사도 하고 그럼 세지잖아요. 어, 그럼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결합해서 여기를 해치우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영주들의 권력은 커지고 또 쇼군의 힘은 약화되고 자꾸만 이런 것들의 반복이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럼 이제 전국 시대로 들어가기 위한 모든 밑밥은 다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뭐 뭔가 하나 빵 하고 터질 만한 신호탄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터진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온인의 난이에요. 아, 이름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7대 쇼군, 그러니까 이 앞에 폭정을 했던 6대 쇼군이 돌아가시고 7대 쇼군으로 요시카스라는 사람이 취임을 했는데 이때 이제 민초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채도 받아 쓰고 뭐 관에서 돈도 빌려다 쓰고 갚을 능력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청에 요구를 합니다. 우리 이거 전부 다 신용 깨끗하게 없던 일로 만들어 주세요. 돈은 못 갚으니까 그냥 알아서 덕정령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계속 건의를 해요. 파산 신청 받아주세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민초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 돈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상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힘도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7대 쇼군이 이 덕정령을 발령해 버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쇼군가에. 6대 쇼군 때도 불만이 팽배해 있었는데 7대 쇼군 때 좀 바뀌었으니까 나아지겠지 했는데 또 불만이 생기고 이렇게 막부의 권위가 되게 심각하게 손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쇼군이 민초들이 우리 빚 좀 탕감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다른 권력자들의 눈치를 안 보고 네. 내가 덕을 베풀어 주마라고 자기가 탕감을 해버린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모르겠다, 야 해줘. 결제 딱 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돈을 손해 본 건 그렇죠. 다른 다이묘들이었던 네, 거죠. 힘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네. 이 당시에 양대 세력이 있었거든요. 야마나 소젠, 타케야마 요시로를 필두로 하는 야마나파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호스카와 가스모토, 시바 요시토시를 주장으로 하는 호스카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힘은 커졌는데 내가 쇼군과 한번 차지하면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서로 대립이 격화되다가 결국은 고려 합전이라는 전투에서 한번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 야마나파가 승리한 거예요. 장악하고 이제 내 세상이다 딱 이러고 있으니까 네. 라이벌이잖아요. 저거 두 눈 뜨고 못 볼 거 아니에요. 호소카와파가 비추 등 자기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9개 지역에 총동원령을 발령을 합니다. 근데 교토로 16만 대군이 집결을 해요. 야마나파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 총동원령을 발령해가지고 11만 대군이 교토로 옵니다. 근데 16만, 11만 하면 이게 후세들이나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화끈하게 붙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이 비슷한 규모의 이 정도 대군이 모이면 교착 상태로 빠져요, 사실. 대부분 승부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둘이 격전은 계속 붙는데 네. 둘이 힘이 비슷하니까 결정적인 승리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이 상태로 11년을 교토를 둘러싸고 장기 11년을 싸웠다고요? 네. 근데 이 11년간 싸우면서 교토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토 외곽에서 교토를 둘러싸고 싸웠거든요. 네. 교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초토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라 죽죠 이거. 네, 완전히 황폐화되고 도적대 들끓고 하니까 여기 안에서는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도 싸워보고 저기서도 붙어보고 그러면서 전선이 확장되니까 이 온인의 난의 교전의 영향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각 지역의 다이묘들도 지금 총동원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자기 영지는 지금 비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끼들이 또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토의 다이묘들이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이끼 세력이 또 여기서 슬슬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던 와중에 1473년쯤 되면은 이 양측의 주장이었던 소젠 그리고 가스모토가 3월하고 5월에 각각 죽어버려요. 전사한 게 아니라 그냥 병사 또는 뭐 11년이면은 뭐 예, 그런 말 모함으로 하죠. 가셨을 수도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두 명이 죽으니까 연합군이 해체돼 버려요. 그러고 가니까 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끼 진압하고 자기들 세력 키우려고 하고 교토에서는 이미 초토화돼서 막부는 뭐 이름만 남아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이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세력들이 군벌화돼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 시대의 신호탄으로서 빵 하고 쏘아 올라진 겁니다. 전국에서 야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아? 라는 힘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전국 시대의 시작인 거군요. 주요 다이묘들을 소개해드리면 현재 지명하고 당시 지명이 약간 다르니까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드려요. 아, 네네네. 현재 교토부 그리고 오사카부 사이에는 당시의 지명으로 기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미요시 가문, 또 로카쿠 가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로카쿠 가문의 대표적인 다이묘가 로카쿠 다카요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오다 노부나가는 현재 아이치현하고 나고야 일대의 지명 이름이 오와리였어요. 이 일대 대표적인 가문이 오다 가문이었고 그 가문의 이제 대표적 다이묘죠. 현재 아이치현 일대를 당시에는 미카와라고 불렀어요. 이 일대는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현재 시가현 일대 당시에는 오미라고 불렀는데 거기는 아사히라는 가문이 있었고요. 현재 나가노, 그리고 현재 야마나시 이 지역은 당시 이름으로는 시나노 그리고 가이 지방이었는데 뭐 통틀어서 간토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케타 가문을 들 수 있어요. 가이의 호랑이, 다케타 신겐이 대표적인 다이묘고 그리고 현재 니가타 지역에는 당시 이름은 에치고였어요. 여기에는 나가오 가문, 우에스이 가문, 우에스기 겐신 들어보셨죠? 네. 신균과 계십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영웅 후골들이라고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군사 제도하고 전투 방식 이때 당시는 어땠습니까? 일본의 그 전국시대 전투 방식은 전기 후기가 많이 다르고 이제 발전하는데 일단 전투의 기병은 이제 중간 계급이라고 직업 기사 비슷한 무사단이 있어요. 무사단도 상급이 있고 하급이 있고 또 이 밑에 말단 보병이 있습니다. 이 말단 보병을 아시가로라고 하는데 이들이 서로 이제 주종 관계로 연결돼 있고 지역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아시가로도 직업군이나 해요. 그래서 처음엔 농민병이었다가 직업군이나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게 승병단이 역시 중요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시대의 전투도 보면 승병들이 꼭 어디 부대에 편제가 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영화에서는 이 승병들이 항상 세 보이잖아. 네. 뭔가 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맞아요. 근데 사실 승병들이 싸움보다도 더 중요한 게 특수 직종 집단이다 보니까 공병, 기술자, 의료 이런 쪽에 활약을 많이 해요. 지식인이죠. 예. 당시에. 전문직 아직 그런 일반적 상업적 전문인이 없을 때 승려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또 의외로 중요한 게 취사 이런 거.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의식주인데요. 네. 밥 안 해주면 못 싸웁니다. 절밥. 아니 500명, 600명 밥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중에. 그거 식량 관리하고 반찬 관리하고 이런 거 다 하는 게 사원이 그런 거를 제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군대는 다니니까 이들을 어떻게 편제하느냐.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네. 그런데 전국 시대는 작은 단위가 위를 치고 큰 단위가 옆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시대 동안에 부대 전술이 발달하는데
우리는 이제 전술이라고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치고 왼쪽으로 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더 중요한 게 이런 독립된 단위를 어떻게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해체는 못 하거든요. 현대 같은 무사단이 어딨어? 해체해버리는 거지. 그걸 너 부대와 훈련시켜 내보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독립적으로 모인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모아서 조직을 만들어서 또 그 상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는 방법을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지역 단위 군대는 제일 문제가 자기 동네에 특화돼요. 근데 이제는 통합 전쟁이잖아요. 도토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산에서 싸우던 애들을 벌판에서 싸우게 만들어야 돼. 이건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다양한 군대들을 모아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전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또 중요해요. 어쨌든 단위 전투력을 또 높여야 돼.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민병 아시가루를 직업군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야 더 잘 싸우니까. 그래서 단위 전투로 놓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사실은 성입니다. 이게 전쟁은 공격 기술과 방어가 서로 부딪히면서 발전하는 건데 통합을 시작했잖아요. 통합을 당하기 싫은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를 강화해야겠죠. 그러니까 성을 쌓기 시작해요. 성을 개량하기 시작해요. 공격 나가는 애들도 내가 나가는 동안 공격당하면 안 되니까 요새를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갑자기 성 축성들이 엄청나게 빨리 발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전국시대 제대로 된 전투의 이야기 그리고 이 군웅 할거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14세기 일본에서 쇼군의 권력이 약해지자 각지에서 실력자가 등장하는 전국시대가 펼쳐진다. 특히 가이의 호랑이라 불린 신계는 에치고의 용이라 불린 겐신과 맞붙으며 최대의 격전을 펼친다. 한편 오다 노부나가는 조총을 주력 무기로 삼고 세력을 키워나가며 기회를 노리는데 동맹과 배신, 모략이 오고 간 일본의 전국시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분열과 번영의 일본 전국시대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